자, 오늘은 이제 효소의 성질, 네, 성질에 대해서 과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일단은 저도 예상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외우는 대로 다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네. 첫 번째 온도, 그 다음에 적당한 pH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질의 농도, 그 다음에 얘를 방해하는 저해제, 안에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더 활성을 도와주는 활성제, 그 다음에 특이성, 선택성 기질이라고요. 특이성 이 정도? 온도는 얘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잖아요, 그죠? 네. 보통 뭐 우리 저걸 기준으로 하면은 저것도 한 27에서 뭐 35도 정도 이렇게 대충 보시면 돼요. pH는 보통 보면요 4.6 정도. 뭐 예를 들어 치즈를 숙성을 시키려면 이 4.6이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통조림에서도 pH 4.6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고요. 일단은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기질의 농도에 따라 이제 효소의 이제 성질이 들어가는 거고, 저해제는 이제 대표적인 게 콩에 들어있는 얘는 농도 말고요. 저해제. 콩에 들어가 있는 필리친 저해제. 얘들은 이 정도 외우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제라는 거는 그죠? 얘도 촉매잖아요, 그죠? 이 촉매를 돕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앞전에 촉매 도울 수 있는 게 제가 얘기했는 게 금속금.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선택성, 기질은 특이성하고는 반드시 반응할 애들만 반응하고 다른 데는 반응하지 않는 거. 물론 효소가 있잖아요. 다른 자리 가지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는 애들만 반드시 한다는 그것만 외우시면 될 거예요. 뭐 이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 정도로 그냥 외우시면은 되지 않을까. 1차는 요 반드시 다 외웠는데 2차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채팅 해본다 생각하시고, 이런 게 있다 할 정도로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소하고 이제 적당과의 관계인데, 우리 효소 주로 사용하는 게 저거죠.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아밀라제. 이제 요 두 개의 관계, 그죠? 베타 아밀라제는 뭐, 전분이나, 덱스트린, 이 정도를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분을 분해하죠, 그죠? 얘도 분해합니다. 얘는 그렇죠. 둘 다 분해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 아밀라제니까 뭐 메가당이죠, 그죠? 메가당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분을 뭘로 바꿔요? 덱스트린으로 바꾸는 게 알파 아밀라제. 그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얘는 당화 효소. 그 다음에 얘는 액체를 만들기 때문에 액화 효소 이렇게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해 능력인데
하나는 보면은 아밀로펙틴하고 아밀로스가 있는데 둘 다 얘는 이제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 둘 다 분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아밀로스는 분해를 다 하는데 아밀로펙틴은 분해가 덜 됩니다. 한 5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이 둘 다 좀 틀린데 아밀로스는 알파 1, 4 결합 정도 될 거고요. 아밀로펙틴은 알파 1, 4도 가고 1, 6 들어가죠. 1, 6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 정도만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요. 앞전에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앞전에 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기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밀라제하고 밑에 보면은 이제 프로테아제 두 개 있는데 요거 두 개의 이제 관계죠. 아밀라제는 과연 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죠? 그 다음에 프로테아제는 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빵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요거와 제빵과의 관계. 두 개 정도는 그래도 요거는 좀 체킹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알파 아밀라제는 발효성 당을 발효해가지고 나오는 당을 발효성 당이라고 합니다. 이게 얘를 생산을 합니다. 생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도 생산해요? 우리가 말하는 가스도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스가 생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부피가 커지겠죠, 그죠? 그죠? 빵의 부피와 그 다음에 가스 보유력을 되게 증대시켜 줍니다. 근데 이런 걸 글자로 쓸 줄 아셔야 돼요, 이게 2차 필기는. 그 다음에 껍질색을 내는 당을 첨가시킨다. 당을 첨가시킨다. 그 다음에 빵의 보존성을 향상시킨다. 얘는 왜 그런가 하면 pH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pH가 내려가면 다른 잡균의 번식을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테아제와 이제 제빵과의 관계인데 얘는 이제 반죽의 신장성.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단백질은 어떻게 돼요? 되게 이온화시키잖아요. 부드럽게 결합되어 있는 걸. 그 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장성이 어떻게 돼요? 쭉 늘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완제품의 기공과 조직을 완제품의 기공과 조직을 개선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 시간을 단축시킨다. 요 정도만 그래도 물주 이렇게 이제 보고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발효를 하면 반드시 이제 이 두 개가 관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엿기름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크게 보실 건 없는데 엿기름 같은 경우는 식혜나 엿을 만들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분으로 바꾸는 효소이기 때문에 당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정도만 아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밀라제의 활성 측정 이거는 그렇게까지 2차 시험에 여러분들한테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식품에 색이 있는데 색깔은 제가 어떻게 얘기할까? 이건 지금 참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뭐 보고는 넘어가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식품 쪽에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어떤 게 있다는 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갈변 반응이죠, 그죠? 자, 반응이라는 건 두 개 있습니다. 색깔이 있는 거 효소적 갈변 반응이 있고요. 이거 저번에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갈색으로 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효소적 갈변 반응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하나는 이제 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는 이제 효소가 없는 상태인데 우리 보통 이제 제빵에 관계되는 건 요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 스킨을 하셔야 되고, 1번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폴리페놀라제 첫 번째 보면은 폴리페놀라제예요. 효소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티로시나제예요. 그 다음에 클로로필라제가 있는데, 세 번째 클로로필라제. 그러면 얘들은 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 식품의 속에 있는 거겠죠, 그죠? 속에 다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얘들이 이제 산소를 만나든, 그죠? 어떤 금속을 만나든, 그럴 때 색깔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게 있습니다. 얘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갈변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은 조건들을 맞춰주면 됩니다. 물에 담근다든지, 식초 이런 데 집어넣는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 있진 않은데 비타민 C 있죠. 아토크로픽, 걔들도 보면은, 그죠? 어디에 담궈 놓든지 식초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갈변이 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하는 게 이제 갈변 억제 방법, 그죠? 요거는 이따가 이제 요 밑에까지 다 하고 요 같이 하겠어요. 갈변 억제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자, 비효소적 갈변 반응 보면요. 하나는 첫 번째 보면 멜라드 반응, 그죠? 두 번째는 캐러멜화 반응, 이렇게 세 가지를 두 가지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환원당과 아미노산에 의한, 얘들을 보면은 다 식물이든 식품이든 보면은 다 속에 다 있습니다. 다 본인들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당류가 고온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고온은 한 160도씨 이상입니다. 얘가 캐러멜로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2차 필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다, 이름 정도만. 그 이상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건 좀 너무 깊은 거기 때문에. 자, 요거 중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그래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는데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 요거는 이런 정도는 있다. 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갈변들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나? 첫 번째 블렌칭입니다. 그죠? 야채 같은 경우는 살짝 데치면에 있잖아요, 그죠? 색소가 고정되죠, 그죠? 그리고 데칠 때 또 금속이나 이런 걸 있잖아요. 금속 염을 넣어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분자 구조를 살짝 바꾸는 방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블렌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황산 가스를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이용하는 거. 세 번째는 페놀라제 기질의 메틸화입니다. 메틸화 그러니까 있잖아요. 금속으로 바꾼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속은 더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색깔이 변하지 않는 단계로 갑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산을 이용하는 방법. 그죠? 아까 10초나 뭐 이런 거 이용한다 그랬죠.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잘 안 하는데 붕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네, 붕산을 이용해서 갈변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좀 어렵긴 어려요. 갈변 억제하는 방법. 쉬워요? 혁수에서는 과연 문제가 어떤 게 나올까 고민해도 도대체 어떤 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의 물리적 특징 보고 얘기하는데 콜로이드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콜로이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걸쭉한 액체라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걸쭉한 액체. 그죠? 되게 찐득찐득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점성, 탄성, 소성. 그 다음에 점단성 있는데 뭐 요거는 굳이 설명 안 하셔도 제가 그냥 대충은 적어볼게요. 점성, 탄성, 그 다음에 소성, 그 다음에 점탄성. 그죠? 점성은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 우리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 끈적끈적한 상태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책에는 보면 액체의 유동성에 대한 저항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이라는 건 어느 쪽으로 쭉 흘러가는데 그걸 흘러가지 못하게 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빗변에 어떤 물체를 이렇게 놔두면은 그죠? 얘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래. 내려가려고 하는 동시에 어떻게 해요? 뒤에 힘도 약간 작용하죠. 이 뒤에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내려가게. 그냥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동성에 대한 저항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가도 움직이려고 하는데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져볼 때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탄성은 말 그대로 탄력성 있죠. 탄력성. 우리가 뭐 그죠? 힘이나 압력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딱 당겨져가지고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빼버렸을 때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게 탄성이고요. 이제 이 소성이라는 거는요, 그죠? 우리가 가소성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힘이나 압력을 가했을 때 모양이 변하잖아요, 그죠? 변했는데 그 힘을 뺐을 때도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있는 상태를 소성이라고 합니다. 정단성은 뭔가 하면은 탄성과 정성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글루텐을 형성시키면 이래서 어떻게 돼요? 이 점탄성을 가지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빵은 어떻게 보면 반죽이라는 의미는 저겁니다. 점탄성에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빵이고, 그죠? 발효는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소화를 쉽게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발효라고 생각하시면은 빵 만드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론적으로. 그 다음 그 밑에 보면은 뭐 바이센베르그의 성질 요것도 있는데 요것도 하나 알아보면 식품에서 식품의 원래는 그 식품의 상태나 성질 보고 얘기하는데 이 정확한 이 정보의 명칭은 식품의 레올로지라 합니다. 이게 영어로 이게 레올로지. 이제 바이센베르그의 성질은 어떤가 하면 우리가 반죽을 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글루텐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기계가 있으면은 반죽 기계에 넣어가지고 반죽 치면 어떻게 돼요? 글루텐 잡히면 이제 반죽이 어떻게 돼요? 점점 위로 오르죠. 이 기계에 따라 반죽이 붙어가지고 위로 올라오죠. 그게 바이센베르그의 성질입니다. 회전시키면은 이 회전을 시키면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을 바이센베르그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반죽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식품의 렐로제 안에 들어가는 성질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하니까요. 예사성이라는 건 심을 빼는 것 같이 되는 성질을 예사성이라 해요. 그 책에 보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니까 요거만 일단은 빠르게 외우시고요. 자, 이제 재료 과학에 들어가면은 자 밀가루 밀가루에 대한 구조가 있고 뭐 밀의 분류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뭐 나올 거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중요한 것만 우리 알아야 될 것만 싹싹 체킹하고 넘어갈게요. 자, 밀의 껍질은 밀 전체의 14% 정도 차지합니다. 요 정도. 밀 껍질은 밀 전체의 그죠? 우리가 보면 껍질은 전체의 몇 프로? 14% 정도. 참 이 숫자 14라는 얘기가 여러 군데 많이 쓰입니다. 수분 함량, 그죠? 누구의 밀가루의 수분 함량도 14라는 게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지방의 수분 함량도 그 정도, 이 정도 14에서 16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아라고 하는데요. 자, 배아는 자 2 내지 3% 정도. 자, 식물에서 이게 싹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뭐가 많다? 지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가지고 있는 전분이 가장 많은 부분. 요 정도. 4배율, 요 3가지 정도가 있다. 밀은 보면은 그 껍질 있고, 껍질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껍질도 보면은 뭐 호분청, 그 껍질청 해가지고, 세세하게 보면은 되게 한 5, 6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껍질이 보면은. 근데 그 정도까지는 얘기해서 아실 필요는 없고요. 한 요 정도. 전체적으로 공부할 게 많으니까 이 정도로 이제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 껍질 가지고 많이 만드는 게 통밀 많이 만들죠, 그죠? 이 껍질은 우리가 말하는 뭐 해분 종류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 그죠? 미네랄 종류가 많이 있다는 거. 물론 뭐 섬유소, 비타민, B군 이런 거 되게 많겠죠. 그 다음에 배아 부분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저장성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밀가루를 만들 때 이 배아 부분은 싹 제거를 시키겠죠. 맛있는 밀가루는 이 배아도 들어가가지고 밀가루를 재분을 해야 맛있는 거죠. 단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저장성이 나쁘기 때문에, 보관을 오래 못하기 때문에 이걸 웬만하면은 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배연은 밀 전체의 83% 정도 차지하고요. 얘가 다시 밀가루 될 때는 퍼센트가 조금 낮아지죠. 그죠? 다시 여기에서 재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배율에서. 밀가루가 되는 부분 전체 단백질의 70 내지 75% 전체 단백질의 요 정도가 이제 밀가루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뭐 여기서 요 정도만 좀 개인적으로 더 깊이는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성 비율에 대한 거 요거는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많다는 거. 대부분 이 껍질 쪽에가 되게 보면은 이 해분 쪽이 되게 많고요. 배아 쪽에 들어가면은 이 지방이나 이런 게 많다는 정도만 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 탄수화물이 가장 많은 거는 내배유, 전분을 만드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 밀의 비율 보면은 단백질의 양과 경도에 따른 거 있죠. 얘는 이제 경질 소맥이냐, 연질 소맥이냐, 그죠? 딱딱하냐, 딱딱하지 않냐, 그거에 따라 경질이냐, 연질이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맥하고 동맥은요, 자, 이런 봄에 뿌려가지고 첫여름에 거두는 게 충맥입니다. 충맥. 그죠? 그 다음에 동맥은 동맥과 충맥은 다릅니다.
얘는 봄에 파종해가지고 이제 여름 정도에 그거 하는 거. 얘는 어떻게 해요? 가을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봄 정도에 하는 거죠. 일단 요 겨울을 지나느냐 안 지나느냐. 네. 그러면은 둘 중에 보면 활성이 좋은 밀가루는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요겁니다. 보리는. 그러니까 보리 같은 경우는 겨울을 지나야만이 어떻게 돼요? 영양 성분도 되게 좋고 그래요. 왜냐면 그 추위를 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도 많이 섭취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견뎌야 되잖아요. 견디려면 어떻게 돼요? 지가 많이 먹고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봄에는 조금 덜하죠. 자, 그 다음에 연질, 반경질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함량에 따른 분류 이 정도는 뭐 기능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초자질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좀 유리처럼 또 딱딱하는 그런 성질 보고 초자질이라 그래요. 경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재분하는 겁니다. 재분은 껍질하고 배알을 분리해 가지고 내배율을 분말하는 겁니다. 재분은 껍질 빼고 배알 빼고 그죠? 요거 빼고 전분만 분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 만들어내는 겁니다. 밀하고 밀가루하고 틀립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재분의 목적 뭐 이 정도는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리율 이것도 그냥 막 보세요. 여기에서 뭐 문제 나오는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 보면 재분율이 80%인 밀가루의 분리율이 60%라면은 두 개 곱하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자, 두 개 곱하면 됩니다. 밀가루 재분율이 80%에 밀가루의 뭐예요? 분리율이죠. 요 밀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 두 개 다 곱하기 이렇게 하시면은 48%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을 만들 때 보면은 그죠? 밀을 일단은 붓을 구고 그죠? 부수는데 밀도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담궈 가지고 일단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죠? 물에 담궈야 껍질이 어떻게 돼요? 잘 벗겨지겠죠. 그걸 어떻게 돼요? 마색이나 이런 데 집어넣어 가지고 눌러야죠. 파색이 이런 데 넣어 가지고 눌러 가지고 껍질 다 빼고 그죠? 그래서 밀을 만듭니다.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재분 과정에서 밀과 밀가루의 성분 변화 요 정도는 그래도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경우에는. 자, 단백질의 변화는 일단은 단백질은 어떻게 돼요? 밀에서 밀가루 만들면 단백질은 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밀가루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원래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얘는 100%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밀가루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재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성분 자체는 어떻게 전부 다 줄어드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이제 요게 대해서 전분이 얼마이냐 이렇게 하면 말이 좀 달라지는 거죠. 자, 재분해에서 단백질이 많은 껍질과 배알을 제거되기 때문에 밀 단백질보다 1% 단백질은 전체적으로 단백질은 그러면은 밀에서 밀가루로 이렇게 갈 때는 단백질은 감소를 합니다. 원래는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깎아버리니까 훨씬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회분은, 자, 회분도 물론 마찬가지죠. 회분도
감소하겠죠, 그죠? 감소합니다. 대신 탄수화물은 어떻게 돼요? 좀 증가가 되는 거죠, 그죠? 증가가 됩니다. 뭐, 요 정도만 그래도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밀가루로 가면서 단백질 감소, 해분 감소하는데 탄수화물만 증가가 된다. 예, 요 정도는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분 공정 순서도 있는데, 요거는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은 제과 기능장이기 때문에 순서를 놓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안에 집어넣기 나오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체킹을 해놔야죠. 자석 분리기, 세척, 돌고르기 얘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자석 분리기, 세척, 돌고르기, 그렇죠. 이 자체는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안에 혹시라도 뭐 있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겠죠. 요즘은 뭐 금속 탐지기가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다 보죠. 그 다음에 템퍼링, 그죠? 템퍼링이라는 공정이 있다는 거 아시고요. 얘는 미래 과피를 잘 분리하도록 내부 에어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호나, 네, 그 다음에 엔톨레트, 파쇄기에 주입되는 부분으로 밀을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1차 맛에 2차 맛, 1차 체질. 여기서 이제 마가 갈맞자입니다. 갈아버리는 거죠. 롤러에 의해서. 가니까, 갈아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체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성질은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체질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2차 체질, 정선, 저장.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하면 이런 것들 혹시라도 발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네. 템퍼링하고 엔톨레트하고 이 정도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밀가루 성분은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65내 78%고 단백질이 뭐 여기에서 16% 정도 있고요. 지방은 1, 2% 정도 있습니다. 수분은 10 내지 14%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그냥 넘어갈게요. 앞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밀가루에는 중요 단백질, 뭐 이 정도 있네. 글리아딘, 글리테닌, 메소닌, 알부민, 글로불린 정도 있네. 그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글리아딘, 글리테닌. 그죠?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글리아딘, 글루테닌, 그 다음에 메소닌, 알부민 정도. 네,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근데 여기 이제 손상 전분이 나오는데 전분을 이렇게 이제 만약에 구조를 보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재분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손상 전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이게 이제 밀가루에 많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물을 또 많이 먹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 발효도 어떻게 돼? 효소의 작용이 쉬워지겠죠, 그냥. 그러니까 이 밀가루는 또 얘가 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밀가루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얘도 보면은 퍼센트가 있는데 그 퍼센트를 넘기면 안 됩니다. 자, 얘는 4.5 내지 8% 정도까지 그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서 전분이 이렇게 깨진 거는 4.5%나 8% 정도만 있어야 되지 그 이상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뭐 수인이나 이런 게 확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발효도 확 달라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 요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고 성각 여분이 어떻게 해서 나온다는 거. 자, 지방을 보면은 지방에서는 그렇게 보실 건 없고요. 해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쭉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뭐 프로테아제 효과 맞죠? 그래서 요것도 아까 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넘어갈게요. 자, 밀가루 첨가제 보면은 표백제, 그다음 있죠. 표백제 종류 정도만 알아놓어 보세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뭐 자연 표백은 그 산소에 의해서 그냥 바깥에 놔둘 때 탈색되는 부분을 자연 표백이라고 부릅니다. 유지는 자동 산화라 그러죠. 유지의 자동 산화는 그 유지에다 뭐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산소가 플러스 돼가지고 유지가 변하는 겁니다. 유지 자동 산화는. 자, 밀가루의 산화제 어떤 게 있나? 자, 밀가루 산화제 %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뭐 산화제가 어떤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 구름산 칼륨, 요두산 칼륨, 과산화벤조일, 이산화염소, 비타민 C, 그다음에 아조티카본아미드, 과산화아세톤, 염소가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백의 목적, 황색 색소를 제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색상은 밀가루 입자나 껍질 입자, 그 다음에 카로틴 색소에 따라 영향을 받고, 숙성은 밀가루의 그 정도는 요거 정도는 밀가루의 숙성에 왜 숙성시키냐? 요거는 알아야겠죠. 일단은 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빵 적성에 개선을 시킬 수 있게 숙성을 시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양질의 수독결과 기공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피를 정대를 시키기 위해 밀가루를 숙성을 시킨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영양광화제, 얘도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밀가루의 수분 및 개선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쭉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회분. 그 다음에 저번에 이제 문제 중에 보면 조단백질 있죠. 질소를 정량하여 단백계수를 곱한 수치를 조단백질로 계산한다. 문제 나오면은 요 조단백질 계산법. 자, 이게 일반 식품이냐, 문제가 3개 정도 나오죠. 일반 식품이냐, 밀가루냐. 그 다음에 조단백질. 일반 식품일 때는 몇 프로 있다니까요? 질소가 16% 정도 있고, 얘는 17% 정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 식품은 16% 그냥 편안하게 평균적으로 있는 거 보고 얘기합니다. 16 하면은, 그죠? 6.25죠? 얘는 100 나누기 17 하면은 5.7. 얘가 이제 단백 개수가 되는 거예요. 밀가루일 때하고 두개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단백질은 얘는 이제 저전 글루텐일 때 얘 나누기 3을 하면은 근저 글루텐 나온다는 거. 요 정도는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면은 문제 보고서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반죽의 이제 물리적인 성질입니다.